축덕과 축을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8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 도움까지. 텐텐 마침내 텐텐을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드디어 선두가 바뀐 K리그 소식까지 더하기 라떼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뽕작가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하성룡입니다. 밥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운되지? 아 진짜요? 약간 노래 한 곡 틀어드릴까요? 여름 노래 하나 해주세요. 아니 내일 청취자분들은 이제 들으실 수 있겠다. 내일 라디오 가서 너 노래 한 곡을 뽑으신다고.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목을 아낀다고 하는데 목을 좀 많이 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고음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8시 반에요.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선곡은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원래 했는데 네. 원래는 내일 그 오마이걸 노래를 부르기로 했었는데 낯선 그룹의 이름. 저도 오마이걸 저도 생소합니다 사실. 오마이걸까지. 네. 근데 뽕 작가가 여름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름이니까 시스타를 추천했어요. 여름은 시스타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름은 썸머 타임이라니까. 시스타입니다. 터치마이 바래. 근데 아침 러빙 8시 유. 반에 효린 씨의 고음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평소에 노래 부르는 짬이 있었잖아요. 이게. 8시 반은 쉽지 않아. 제가 그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쿨 세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쿨. 해변의 여인으로. 그렇죠. 네. 자, 댓글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장기 집권 가자. 이 첫 시작부터. 이거 아이디입니다. 주시은의 이 성향을 얘기한 게 성향이 아니라 아니라. 가자. 네. 민주당 장기 후원해 집권 주셨어요. 후원금까지. 가자님이 1,500캐시까지 후원 가자 정치 후원금?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근데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두 개나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분께서 머니볼에서 시작해서 최종 의견을 거쳐서 요즘은 축덕숙덕만 찾아듣는 1인입니다. 스브스 전체 정치 성향은 저와 맞지 않는데 축덕숙덕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아직 잘 듣고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축구를 실시간으로 보진 못하고 축덕숙덕에서 언급해 주시면 급 흥미가 생겨서 하이라이트를 찾아보게 되네요.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 아이디 보니까 스브스 전체 정치 성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 저희는 뭐 이제 피파 룰을 따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전혀 띄지 않고요. 네. 일단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띄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파급력 축구 제로. 이야기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음이 잘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쭉 들어주세요. 맞아요. 쭉 들어주세요. 템레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라떼에서 다뤄주신 그 경기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땐 좀 어리기도 하고 그냥 축구 자체가 좋아서 봤던 시기라 뭐가 기적이란 거지? 우리 선수들 왜 갑자기 방방 뛰어다니지? 오른쪽 밑에 작은 화면으로 일본 선수들 우는 건 왜 보여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랬던 추갈못 국딩이 학교에서 94년 미국 월드컵 조별 예선 스페인전 2대2 동점골을 보게 된 후 본격적인 축덕이 되기 시작하는데 되는데 점점점에서 끝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때까지는 94년 미국 월드컵이 최고의 월드컵이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자, 그 다음이요. 다비드리님이 매우 작지만 금일봉을 선물합니다 하시면서 100캐시 후원하셨습니다. 100캐시인가요? 네, 네, 100캐시라고. 1,500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실수. 15배 뻥튀기. 네. 오탄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좋아요가 줄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하트 좀 팡팡 눌러주세요. 20대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라떼 시키면 거기에 이렇게 하트 있잖아요. 하트 그려주는 거 네. 있잖아요. 라떼 아트. 네, 이게 좋아요잖아요. 네. 왜 왜 없을까요? 없지? 정성스럽게 좀 아트 뽑아내는 걸로. 댓글은 많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피터팬 컴플렉스님이 싸커키가 아니라 바나나킹 맞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나저나 불과 2년 전 아시안게임 때 부정확한 패스와 부진한 플레이로 온갖 욕을 다 먹고 독일 2부에서 빌빌대던 황희찬이 제 의견 아닙니다. 근데 감정이 쫙 들어가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감정이입해서 읽어드리려고 연기자니까? 했- 모노드라마예요 거의. 제 의견 아닙니다. 황희찬이 2년 만에 라이프치히로 이적하고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 바로 전날까지 세상 모든 욕을 다 먹던 국민 욕바지 김영권도 이제는 킹영권이고 역시 인생사 세웅지마네요. 네. 읽어주세요 다음 거. 당차게. 네, 지금은 주시은 외 4명 취급받는 4분이지만 4분도 언젠가는 황희찬, 김영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리는 거냐고요?
예, 맞습니다. 놀리는 겁니다. 네, 왜 4명? 왜 4명? 네. 너무. 왜 3명 아닌가요? 주씨는 왜 3명인데? 그러네요. 정찬. 정찬 선배까지 정구종 패널들이. 없는 사람까지. 그냥 패키지로. 묶음파리 같네요 거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무건의 낭이님이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가 코로나19 확산전에는 영 시원찮아 보였는데 요즘 스포츠 뉴스를 보면 연일 이 두 팀의 승리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맨유와 레알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요인 때문에 이 두 팀이 상승세인지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손흥민이 둘 중 하나로 가서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1인입니다. 맨유는 오늘 새벽에 비겼습니다. 네. 상승세가 불 꺾였는데 네, 극장골에 그냥 와르르. 와르르. 또 막판에 까지는 약간- 아니지만 어쨌든 승리를 놓쳤죠. 네. 근데 메뉴의 상승은 딱 너무 명확해요. 페르난데스.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1월달에 불패. 이적한 이후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 제외하고 통계만 보면은 페르난데스가 이적 후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7골에 6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정말 경이적인 스탯이에요.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 어떻게 이런 1개, 영입을. 1.3개씩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 메뉴는 리그에서 7승 3무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 다 합쳐도 오늘 경기 제외입니다. 15경기 출전해서 11승 4무. 한 번도 안 졌네. 그쵸. 페르난데스 영입하고 네. 진짜 제대로 영입했다. 진짜 전 세계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일 영입 잘한 선수인 것 너무나 같아요. 그렇죠. 깜짝 스타. 그쵸, 저희 잘 포르투갈에서 몰랐던 잘 선수거든요, 뭐 솔직하게. 그렇게 유명한 클럽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이 선수가 합류하기 직전에 맨유 상황이 어땠냐라고 보면은 더 알 수 있는 게 합류 직전 경기에서 맨유가 홈에서 벌리에게 패합니다. 그게 홈에서 58년 만에 벌리에게 패한 경기였어요. 그 정도로 맨유가 올 시즌에 경기력이 많이 거의 안 좋아서 완전. 뭐 솔샤르 감독 경질설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 페르난데스 때문에 번뜩 살아났죠. 복덩이요? 또. 지금 뭐 챔스까지 노리고 있으니까. 어휴, 페르난데스 업어주고 싶겠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토트넘의 은돔벨레 뭐 이런 선수도 생각나네요. 아유,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온 선수. 옵션 제외하고 기본 이 정도면 비슷해요. 5천만 유로 정도요. 은돔벨레 그런 선수가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잠깐만 언급드리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코로나 중단된 이후 재개한 뒤에 지금 9연승 달리고 있나요? 오늘까지 9연승 달리고 있는데 잘하는 건 맞아요. 조금 그 신예 선수들 호드리고 뭐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이 로테이션 역할을 잘해주면서 또 벤제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골 넣어주고 있고 운도 좀 따라주는 것 같고. 그렇죠. 네. 페널티킥 같은 걸로 좀 그걸 많이 해봤어요. 넣으면서, 재개 후 9경기에서 페널티킥을 4개를 얻었어요. 와, 그중에 진짜. 라모스가 페널티킥 거의 최근 경기 벤제마 하나 찬 거 빼고는 거의 전담하고 있는데 수비수가 리그 10골 넣었어요. 이러다 텐텐하겠네. 수비수가. 라모스가 뭐 한 시즌 아마 최다골일 거예요. 골 넣는 수비수네. 그렇죠. 그리고 이기는 경기 보면 오늘도 그랬지만 오늘 새벽도 그랬지만 한 골차 승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9경기에서 실점이 3실점에 불과하다. 수비가 많이 안정됐다. 최근 9경기 3실점. 재개 후. 거의 뭐 라모스가 그렇죠. 골도 넣어주고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봤는데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지단 감독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선수 지난 시즌 후반기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시즌 치러서 준비해서 했지만 그 3개월이 상당히 큰 힘이 됐다. 선수들 뭐 체력 보충은 당연히 있겠거니와 조직력을 좀 많이 강화하는데 힘썼다고 하더라고요. 지단 효과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 예전 경기력하고 크게 저는 차이 못 느끼겠거든요. 재개 그러게요. 전하고 네. 오히려 이게 반사 효과가 뭐냐면은 바르셀로나가 많이 무너졌어요. 바르셀로나가 못해요. 맞아요. 네. 재개 후 메시 6승 없으면 그렇죠. 이길 수가 없는 팀이 돼 버렸어요, 이제. 재개 후 6승 3무인데 그 3무 때문에 이제 1, 2위 격차가 벌어졌죠. 특히 메시는 제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리즈만 수아레스가 이제 부상도 있었고 수아레스도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던데. 그렇죠. 근데 그리즈만이 너무 기대 못 그리즈만이 미치더라. 한참 골이 없다가 최근에 골 넣다 다시 부상으로 시즌 접었죠. 아이코. 아유, 그리즈만이 어떻게 그 접을 게 따로 있지 시즌을 접냐. 아유. 그 비싼 돈 받고 와가지고 시즌을 돈 접더니 바로 시즌을 접네. 근데 이제 3주 얼마를 받았는데. 그니까요. 3주 정도 진단 나와서 챔피언스 리그에는 뛸 수 있을 것 같다. 또 리그만 다시 피고. 핀다. 적고 싶으면 적고. 접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남은 2경기 중에 1승만 더하면 3년 만에 3시즌 만에 우승을 확정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게 뭐 네. 사실이고 4점 차니까 2경기 남겨놓고. 지금 페이스라면은 바르셀로나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 감독 경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됐는데 또 계속 뭐 토탈 사코 한다고 뭐 막
알겠습니다. 혀를 차고 있지. 찰 게 따로 있지. 그쵸. 그리즈만은 시즌을 접고 나는 혀를 차고. 혀를 차고. 자 다음이요. 비알리님이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에서 드디어 리그 10 달성. EPL 어시스트 랭킹 단독 3위. 국뽕 거리두기에 익숙한 저까지 국뽕을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네요. 이건 아주 최근에 달아주신 댓글이네요. 따끈따끈한 댓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텐텐 소식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템레이님이 좀 늦은 감이 있고 라떼치고는 최근이지만 파리아스 감독님 시절 포항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최근 설문조사로 선정한 역대 최고의 외국인 감독 1위가 파리아스 감독님이더라고요. 라고 네. 하면서 라떼를 그렇죠. 주문하셨어요. 오래된 일은 아니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포항에서 5시즌을 지휘하면서 역대 K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이력을 남긴 감독입니다. 한 10년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뭐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자, 세르히오 파리아스 67년생입니다. 53살. 지금도 젊죠. 감독으로. 뭐 15년 전 일인데 지금 53살이라고 하면 저한테 이제 형님뻘인데 네.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국내 무대에서. 일단 파리아스가 포항에 오기 전에 브라질 유소년 지도자로 좀 이름을 날려요. 명성을 좀 쌓습니다. 브라질 17세 이하, 20세 이하 대표팀을 지휘했는데 2004년 브라질 축구협회 선정 유망한 지도자 4인에 뽑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 감독에 뽑힙니다. 오. 네. 약간 생뚱맞은 생뚱맞은 것 갑자기 같아요. 포항. 이게 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갑자기 뻥 튀어 올라요. 브라질에 있다 갑자기 포항.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었고 나이도 너무 어립니다. 38살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포항 구단에서는 그 구단 수뇌부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네. 우리가 유소년이냐? 유소년 가르치던 애를 왜 데리고 오느냐라는 말부터 뭐 파리아스가 너무 감독치고는 파리파리하다, 어리다. 이런 얘기. 안 마른. 선수들이랑도 뭐 이렇게 차이 안 나고. 근데 이제 그렇죠. 브라질 쪽에서는 굉장히 선수 육성을 잘하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으로 꼽혔다는 이런 그러니까 포항이 또 브라질 쪽과 많은 그 교류를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평판을 듣고 프런트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많은 우려와 달리 파리아스는 돌팔이가 아니었습니다. 파리아스가 팀을 맡은 이후에 이제 포항이 체질을 계속 바꿔가면서 매년 무섭게 성장을 하죠. 자, 그럼 파리아스 스타일은 어떤 건지 잠시 보면 사실 뭐 명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스타일들은 비슷합니다. 공격 축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감독 대부분 패스 축구 그리고 공격 축구. 한국의 그 전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쭉 예전부터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단순하다. 공격 루트, 한국의 그런 뻥축구 스타일, 그런 그걸 이제 탈피한 감독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상대를 이제 굉장히 괴롭히는 탁월한 스타 플레이어 없이도 굉장히 큰 업적을 이뤘는데 파리아스가 2005년에 데뷔해서 데뷔 첫 해에는 6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위. 그리고 3년 차 때 K리그 우승을 차지하고요. 2008년 그 다음에 FA컵 우승, 그 다음에 리그컵에서 우승하면서 국내 대회 모두 석권합니다. 그리고 그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랜드슬램에 활용점정을 찍죠. 들 수 있는 컵은 다 들었네요, 거의.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대회, 한 대회에서 계속 우승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 없는 벌떼 축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우승 당시에 선수들의 면면을 좀 봤어요. 그래서 당시 이 기록을 보니까 리그 득점 10위에 포항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10위권 안에 어떻게? 포항에서 득점 10위. 예, 포항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포항에서 최다골을 넣은 선수는 7골의 이광재 선수 14위. 그 다음이 현재 감독인 김기동 선수 4골. 철인. 예.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과연 이 시즌에 2007년에 포항 선수들이 몇 명이 골을 넣었나? 이때 34골을 넣었어요. 골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려 16명의 선수가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야말로 벌떼였다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골고루 선수들이 한 번씩은 다 넣었다. 골키퍼 빼고 다 넣었을 법한. 딱 한 명 걸출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따바레스. 따바레스. 유명한 용병이죠. 도움왕을 기록했죠. 이 선수는 2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어쨌든 경기를 지배 이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돌아갔죠. 포항이.
이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벌떼들이 이제 여왕벌 따바레스가 이제 떠버리면 누가 다 한 그냥 명. 누가 골을 넣더라도 포항이 진격하는 아, 이런 축구 여왕벌. 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07년 리그 우승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때 우승도 좀 만화 같았던. 왜요? 이때 시즌 시작되기 전에 빅4로 꼽혔던 팀이 있습니다. 영원한 최강 당시 성남 일화. 그 다음에 울산, 울산, 수원, 수원, 서울. 서울. 다 아주 그냥 감독도 명장들이었고 뭐 차범근, 뭐 균해슈 감독이 있었잖아요. 이런 그 명문 팀들이죠. 소위 명문 팀들, 물론 이제 포항도 명문입니다. 명문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당시 이제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포항은 우승 후보에는 끼지 못했던 팀입니다. 당시 왜 4강들을 많이 꼽았냐면 플레이오프가 4강 플레이오프였어요. 그 전까지. 근데 2007년에 드라마틱하게 제도가 바뀝니다. 포스트 시즌 제도가 4강에서 6강으로 바뀌어요. 오. 그러니까 6위까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구하고 조금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6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6위와 3위, 5위와 4위가 격돌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포항은 정규리그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기존 체제였으면은 못 플레이오프에 못 가죠. 근데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위권 팀들을 연이어 격파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도장 깨기, 역대급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매 경기 살얼음판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가요. 챔피언전까지. 4위 경남에게 6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요. 와우. 그 다음에 3위 울산 현대를 2대1로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2위 수원을 1대0으로 꺾고 또 한 점 차로 꺾고 챔피언전에 진출을 하죠. 자, 챔피언전에서 만난 상대는 영원한 최강이라고 불렸던 성남 1화. 정규리그 1위 팀입니다. 정규리그 1위 성남과 5위 포항의 격차는 승점이 16점이나 차이 났어요. 와, 몇 경기예요? 그러면 거의 5경기.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발라버렸어요. 발랐습니다. 파리아스가 아, 발라버렸어. 제대로 발랐습니다. 자, 포항은 1차전 홈 경기에서 박원재, 고기구, 이광재의 연속골로 3대1 와우. 완승을 거둡니다. 자, 2차전 성남에서 열렸습니다. 고기구 오랜만에 듣네요. 고기구 오랜만이죠. 예. 2차전 원정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합계 4대1로 오. 예. 챔피언에 오르면서 15년 만에 K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자, 파리아스 감독, 이게 시작입니다. 자, 2009년, 2008년 FA컵 우승을 했죠. 그리고 2009년에 이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명장이 됩니다. 이제 K리그를 넘어선 거죠. 파리아스 매직으로 불렸죠. 스틸 타카 몸값 올라가셨겠다. 쭉쭉 올라갔죠. 쭉쭉 올라가면서 발랐죠. 자,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뭐 하나하나 경기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8강 경기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8강 상대가 그 우즈베키스탄의 분요드코르였어요. 근데 분요드코르의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브라질의 스콜라리 감독. 그리고 당시 뛰었던 멤버, 한때 발롱도르를 타기도 했던 히바우드가 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요드코르를 8강에서 만났는데 분요드코르에게 분요를 뿌려버리는 듯한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게 되죠. 1차전 원정에서 3대1로 패합니다. 그리고 2차전 홈 경기에서 4대1로 이기면서 와. 4강에 진출하죠. 이 경기는 뭐 스콜라리, 히바우드까지 엮이면서 브라질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해요. 예, 파리아스가 누구냐. 네. 자, 이렇게 파리아스의 이제 명성이 올라가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돈질이 들어오죠. 돈질. 그 당시 이제 중동 클럽들이 오일머니를 스카웃 또 엄청 오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오일머니 쉽지 않다. 여기서 안 미끄러지는 감독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러브콜을 받고 이제 파리아스가 나는 그래도 포항이야. 계속해서 이제 포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죠. 그래서 2009년 6월 포항은 이 챔피언스리그가 끝난 다음이죠. 파리아스 감독과 2011년까지 2년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이때 연봉 40만 달러. 근데 여기에 이적 시, 그러니까 위약금 조항을 달아요. 만약에 포항에 남지 않고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위약금도 40만 달러를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포항에 머물 줄 알았던 파리아스. 그게 유럽 축구에서는 되게 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 조항이라는 게 감독 위약금 조항이 아시아 쪽에서는 흔치 않죠. 네. 예. 보통 이제 K리그에서. 감독을 경질하게 되면 계속 월급 연봉 주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남을 걸로 근데 갔어요? 예. 갔죠. 아까 미끄러졌다 그랬잖아요. 5일에 40만 달러 내고 갔어요? 갔죠. 오일머니가 내줬겠죠. 자, 파리아스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 지휘봉을 잡고 2009년 12월에 클럽 월드컵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갔죠. 여기서 3, 4위전까지 이제 가가지고 3, 4위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성적이죠. 3위가 아마 한국 팀 중에서 클럽 월드컵에서 최고 성적인데 네, 그럴 겁니다. 이 클럽 월드컵 3위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그날 그 기자회견에서 간다고 했어요? 바이바이 두바이야. 두바이로 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빠이빠이를 선언을 합니다. 잘 팀을 있거라, 떠나겠다고. 여길만. 엄청난 충격을 던졌죠. 아니 승리를 해놓고 이제 기쁨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가겠다고? 그걸 통보한 거예요, 그냥? 거의 통보하듯이 했죠. 이별 통보. 그럼 구단 모르고요? 구단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아, 다행이다. 네, 구단은 알았죠. 알았는데 이제 파리아스 감독이 가장 먼저 그거를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포항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 가족들이 포항에 더 이상 있기 힘들게 됐다. 포항에 국제학교가 없다. 그래서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브라질에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일단 1년간 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 팬들이 그래 가족을 위해서라면 보내줘야지. 과메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긴 하죠. 잡는 건 과메기. 그래서 이제 보내준다. 어쩔 수 없다라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불과 일주일 뒤,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한 6일 그 정도 뒤에 사우디 언론이 사우디의 알 아흘리가 파리아스를 영입했다라는 보도를 때리죠. 와우, 환승 이별이랑 다시- 뭐가 달라? 아주 충격적이었죠. 아주. 계약금 총액 30억 원,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250만 달러였습니다. 포항에 내는 위약금 40만 달러는 뭐 잠깐 여기서 덜어주면 되는 정도. 보통 그런 거는 이제 구단에서 많이 내주죠. 그럴 수도 새로 있고요. 영입할 경우. 결국 알 아흘리에 홀리면서 포항 팬들을 울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 이제 포항에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좀 찍혔습니다. 도망자. 그럼 솔직히 말하지. 자, 파리아스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때 상황을. 이때 아흘리 갔을 때는 별 말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갔거든요. 네. 그 이상의 해명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브라질에 가족들하고 가겠다. 근데 브라질로 안 가고 결국 사우디로 갔죠. 그래서 사우디 마라 하면서 이제 그 사우디 얘기 마라?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2009년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 사우디 알 아흘리에서 제의가 왔답니다. 이 250만 달러의 제의가 왔겠죠. 고민이 많았대요. 3, 4회전을 앞두고. 그래서 3, 4회전을 앞두고 포항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이런 제의를 받았다.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얘기한 건 무슨 얘기일까요? 가고 싶다. 날 잡으려면 더 내놔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당시 사장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게 그 정도 제의면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고 파리아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파리아스는 그래서 또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한마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당시 클럽 월드컵 3위를 차지하면서 포항은 45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왜 나한테 투자를? 450만 달러 받았는데 왜 나한테 200만 아. 달러는 투자를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 약간 그게 깔려 있겠죠. 어찌 됐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남기죠. 우리 가족이 전부, 내가 그때 우리 가족 핑계를 댄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가족은 브라질로 갔다. 그때 나만 사우디에 남았던 거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브라질 학교를 다녔다. 그 얘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파리아스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포항에 더 있지. 그러게요. 과메기빨 다 떨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돈은 받았는데. 사실 근데 중동에서 감독이 살아남기가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네. 보통 돈을 많이 주는 곳은 잘 잘라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바로바로 성적을 내야 돼요. 많이 준 만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아스는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팀을 만드는 데는 최소한 1, 2년은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근데 이제 못 기다려 준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또 잘리죠. 아, 그러- 1년은 근데 좀 어. 심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팀을 떠돕니다. 그래서 제가 세봤습니다. 파리아스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 팀이나 돌았을까? 감독의 10개 팀을 돌았습니다. 10개 팀. 예, 거의 10개 1년 팀, 10개 팀을 돌면서 단 한 번도 우승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기다려주지 않는 곳으로 간 거죠. 그야말로 정글에 들어간 겁니다. 포항때가 리즈 시절이었네요. 근데 파리아스 매직이 얼마나 강렬했냐면은 그 지금도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새 감독 뽑으려고 하면 파리아스가 꼭 후보에 계속 나왔죠. 올라왔었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에도 울망이 올랐어요. 그 정도로 매직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여론은 안 좋았죠. 배신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파리아스는 뭐 아랍에미리트도 갔었고 중국도 갔었고 하다가 결국 인도 가고 태국 갔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페르시아 자카르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딱히 뭐 할 감독 수가 없겠다. 생활은 역할은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파리아스는 정말 짧고 굵게 그런 사실 근데 뭐 국내에서 5년이면 짧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해볼 젊은 만한 거 다- 나이에 굉장히 너무나 빨리 많이 걸 이루고 또 젊은 나이에 30대의 그 파리아스. 포항에 그렇죠. 왔으니까요. 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감독이긴 해요. 지금 K리그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3살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럼요. 얼마든지 감독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여론이 썩 좋지는 않다. 아무래도 하여간 그 능력만큼은 가장 강렬했던 외국인 감독. 그렇죠. 당시 이제 뭐 파리아스 감독과 귀네슈 감독이 라이벌 외국인 감독으로 꼽혔었는데 그래도 파리아스 감독만큼 많이 업적을 이룬 감독은 국내 감독도 찾기가 어려운 정도로 많은 걸 이뤄낸 감독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 템레이님이 보내주신 그 설문조사에도 보면은 2위에 균해주 감독, 3위에 니폼니시, 4위에 안드레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알 법한 감독님들을 다 꺾고 1위를 차지한 게 파리아스 근데 감독님이었으니까. 전력이 83승이야. 이게 24명이었던가 보죠 지금까지 외국인 감독이 근데 많았네요. 이 아래쪽에는 저도 모르는 이름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감독이 많았나? 물론 이제 이부 리그도 있긴 하겠지만 이부 리그는 없나? 서울 이랜드가 있었군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감독 대행까지 다 포함된 거네요. 음, 네, 중간에 감독 경질되고 이제 대행 맡았던 외국인 감독도 있거든요. 뭐 16위 파비오 같은 경우는 피지컬 코치 하다가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 갔을 때 잠깐 전북 맡았던 감독이고요. 24명 외국인 감독 중에 우승을 맛본 감독은 6명이네요. 네, 생각보다 막 많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파리아스는 얼마 지나지 않은 라떼지만 그래도 너무나 강렬했던 라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아쉽네요. 했습니다. 그렇게 간 게. 네. 아직까지 주요 경력이 포항때 이력으로 남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걸로 아직도 먹고 사는 거죠. 네. 자, 라떼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와이베어스 281님이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축덕숙덕 열심히 듣고 있는 아재 K리그 팬입니다. 얼마 전 대구 경기를 보다가 구성현 골키퍼의 문신을 보았는데요. 제 세대에는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군입대가 불가하던 아재 시대이었기에 문의드립니다. 문신이 좀 많았던 것 같던데 군입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야구, 축구 선수들의 문신이 군입대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냥 문득 들었던 얘기가 신체 전체 몇 % 이상 되면은 뭐 현역병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이제 병역법을 좀 따져봤어요.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구성현 선수 유니폼에 가려져서 그렇지 팔에 있고 뭐 목에도 있고 하는데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수가 갈 수 있을지는 당연히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군입대를 위해서 대구에 복귀했겠죠. 일단은 그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면은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나누는데 비만도 아니고 위도 경도도 아니고 경도인 경우 문신이나 반응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cm 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의 합계 면적이 30제곱cm 미만인 경우 1등급 내려집니다. 현역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중등도 신체의 한 부위의 지름이 7cm를 초과하는 문신이나 반응 등이 있는 경우는 2등급. 네.
신체 두 부위 이상의 합계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문신이나 반은이 있는 경우 3등급. 내신 같다. 그니까요. 그렇죠. 3등급까지는 현역이죠. 두발 자유 같아요 저는. 지금 3등급까지 현역 맞죠? 네, 3등급까지 좀 오래해서 바뀌었나 하고. 4 그렇죠. 4등급부터가 이제 이제 공익근무요원, 뭐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5급, 6급이 뭐 이제 그 그러니까 면제 판정을 받는 면제 판정인데 면제 중에서도 5, 6, 상근, 7급이 네, 뭐 그런 거. 아마 저거일 근데- 거예요. 그 예비군 면제 아예 전체 면제 예비군 네. 해야 되고 뭐 이런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4급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상지, 하지, 체감 및 배부 전체에 걸쳐서 문신이 있는 경우 4급 판정 그냥 받습니다. 전신에 문신이 네, 있다. 한마디로 그냥 전신에 문신이 있는 경우 4급. 현역은 살이 못 별로 가고 없다. 그렇죠. 공익근무를 해야 된다. 아, 면접 잴 때 어떻게 재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잘을 대고 하나? 저희도 보통 선수들 유니폼 입은 모습만 보기 때문에 아니면은 가끔 뭐 세레모니 할 때나 경기 끝나고 상체 벗은 거 정도만 보는데 뭐 하체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다리 종아리 하지는 정도밖에. 모르겠고 네. 상지만. 그렇죠. 네, 근데 뭐 기억나는 문신 많은 선수 구성현 선수도 있고요. 석현준 선수도 팔에 맞아요. 수. 그분은 상지가 엄청나죠. 그렇죠. 예. 차두리 선수는 상체에도 많았고. 그렇죠. 맞아요. 완전 아프다던데. 그러게요. 아프죠. 지울 때 더 아프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석현준 선수가 이제 해외 진출해서 문신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강하게 보이려고. 거기서 그렇죠. 이제 문신, 아시아인이 살아남으려면은 좀 더 강하게 보여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했던 것도 있고 다른 선수 골을 넣으면 되는데. 굳이 문신을 하는 거. 예전 차두리 선수 인터뷰할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원래 처음에는 2002년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문신이 없었거든요. 좀 외롭고 뭐 네, 그래서 해외 생활 했다는, 힘들 때마다 이제 문신으로 조금 마음을 달랬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너무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문신 말고 귀여운 문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피카츄 문신 같은 거나. 굳이.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에 피카츄 있으면 야 와. 그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축구 선수들이 상무에 간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일반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뭐 의경이라든가 뭐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지원 기준이 다르구나. 달라요. 근데 네. 축구는 이제 경찰청이 없기 때문에 현역 육군 현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청은 제가 야구 담당할 때 이제 그 이대은 선수와 오지환 선수가 경찰청 그 신체 검사를 갔어요. 그때 이제 둘 다 빠꾸를 맞았죠. 빠꾸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백업. 둘 다 이제 벤치를 맞았죠. 팬이에요? 어쨌든 둘 다 이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문신 때문이었는데 이대은 선수는 이제 목 쪽에 문신이 그때 프리미어 12 할 때 이쪽에 문신이 있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아주 작게 문신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있었고 오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팔뚝에 노 페인 노 게인 해갖고 페인이 되지 말자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팔뚝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덮을 정도 큰 글자로 있어요. 3분의 1은 좀 심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훈 선수는 문신을 지우고 다시 그 신체 검사를 받아서 경찰청에 갔습니다. 근데 오지환 선수는 지금도 지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죠. 병역 기피 아니냐는 뭐 그런 문제가 되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오지환 선수가 또 타출이 돼서 또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또 이제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되면서 뭐 국감까지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찰청 규정을 보면 이 병무청처럼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등급이 뭐 상지, 하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눠져 좀 기술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를 고려하여 의무 경찰로 직무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문신은 선발을 제한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누가 판단하느냐? 그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보고 야, 너는 의도가 의도가 좋지 않네. 노 페인? 넌 페인이 좀 필요해. 피카츄는요? 아직 개인 할 때 아니야. 피카츄는 통과? 피카츄는 합격. 시술 동기를 좀 봐야 되겠죠? 왜 여기 피카츄를 새겼을까? 멀쩡한 놈인가? 누가 잡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피카츄? 피카츄. 가라 몬스터볼. 그리고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었을 때 가려지면?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해요. 뭐 너무 심한 혐오감만 두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니까 그 군인보다는 조금 더 그 너그럽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신에 있어서. 근데 이제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반팔을 입으면 바로
바로 보이죠. 예, 바로 보이고 이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여서 이제 이대현 선수는 이제 작아서 지웠던 거고 사실 오지환 선수는 너무 커서 지우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흔적이 있지 않았어. 남는다고. 예. 남을 뻔. 굉장한 페인이 뒤따랐을 거예요. 만약 지우려고 해도. 따끔따끔.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럴 얼룩덜룩하게. 거면은 그냥 네. 있는 게 또 우동 선수는 이제 많이 타잖아요. 네. 살이. 그러면 이게 또 지우면 또 거기가 또 하얗게 되고 맞아요. 이러면 또 더 흉할 수도 있고. 더 흉할 수도 이게 흰색으로 노페인 노게인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색깔 반전. 네. 색반전. 적당한 건 예쁘던데. 자 다음 질문이요. 박태건 님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축구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평소 방송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이번에 물어봅니다. 방송 중간 멘트를 주시은 아나운서가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축덕수덕을 듣고 계십니다. 이 멘트가 방송하면서 중간 쉬는 타임에 하시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조금 이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방송적으로 보면 라떼 끝나고 하는 게 1부, 2부의 느낌으로 맞을 것 같긴 한데 가끔 보면 방송 80% 정도 진행하고 멘트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에 요 멘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방송하시다가 쉬고 싶으실 때 하시는 건가요? 사소한 궁금증이라 넘어가 주셔도 돼요.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할 얘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 거 이해하지만 가끔 K리그2 얘기도 전해주세요. 제가 응원하는 소속팀이 2부 리그에 있어서 그런지 제주. 방송 때 얘기 안 아 해주시면 박태건님이구나. 네. 서운하더라고요. 맛집. 네, 제주 맞습니다. 매주 힘들겠지만 2, 3주에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수고하십시오. 맛집 리스트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아우, 맛있어요. 제주 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잘 안개로 경기가 취소됐었죠. 연기됐었죠. 부천과의 어, 경기가 부천 취소됐어요. 경기가. 어쨌든 지금 상위권에서 네. 네, 같이 시즌 초반에 안 지금 좋았다가 뭐 K리그2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네. 남길 감독이 팀을 잘 만드니까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저기 거의 뭐 K리그2도 이슈가 굉장히 많긴 해요. 하려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K리그1이 너무 뜨겁고 맞아. 또 이제 해외 축구들이 개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션이 내년에 제주가 승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억울하면 올라와. 아, 요거는 근데 이 질문은 답을 해주셔야죠. 네, 뽕 작가가 해줘야죠. 사실 이게 맞아. 제가 인턴 PD 시절에 그 다른 팟캐스트를 좀 따라 듣다가 뭐 다른 방송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 하나. 했어요. 이거. 그냥 중간 중간 넣는 네. 거죠, 그냥. 네. 아 이거 하면 우리도 한번 괜찮겠다 싶어갖고 이제 도입을 녹음을 했는데. 약간 발랑 이 느낌으로. 하고 사실 또 이 노래에 대한 자그마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축덕숙덕 생겼을 때 초창기에 로고송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기타 들고 한번 맞아요. 이렇게 흑역사를 만든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멜로디를 따온 노래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배경음이 깔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쉬진 않고요. 그냥 맞아요. 중간에 이때쯤에 조금 주제가 바뀔 때 전환될 넣으면 좋겠다 싶을 때 넣는 편집으로 건데.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방송 80% 정도 진행하고 하면은 너무 하지 아니에요? 이거? 예. 좀 상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지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참고로 이거 제가 넣는 게 아니라 저희 인턴 PD님께서 새로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나요? 네. 책임전가?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총대가 막 돌아가고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네. 쉬고 있을 때 한 건 아닙니다. 이번 편은 시작할 때 넣어주세요. 중간 부분에 저희 PD님이 센스 있게 또 넣어주지 않을까. 라이브로 한 번만 듣고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축덕숙덕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니잖아. 쭉 들어주세요. 그것도 있잖아요. 아 마지막에 그래요? 그 멘트도 있긴 해요. 네. 내가 그거까지 했었어? 좀 오래 전에 안 듣는 녹음해서. 거야? 정말 오래전에 했어요. 그렇죠. 쭉 들어주세요. 네. 맞아. 그 용이 포인트예요. 영. 다음 주에 만나요. 자, 다음 질문이요. 네. SHAN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샤이 애청자입니다. 무관중 경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쉽게 적응이 안 되긴 하네요. 유명 선수들이 경기장 빌려서 조기 축구하는 느낌이랄까? 유럽 축구에선 여러 소리가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나와서 눈을 감으면 실제 관중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유럽 축구보다 먼저 개막한 K리그는 왜 지금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는 걸까요? 지난번 상주 대 전북 경기를 보고 다시 한번 실감했는데요. 벤치에서 경기 내내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에게 고래고래 지르는 고성 때문에 고막이 힘들더라고요. 오, 귀갱. 감정이 필요한 신기하다. 순간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드라마. 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야! 빨리 뛰라고! 라인! 혹시 욕설이라도 방송 타는 거 아닐까 조마조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축구 관계자분들께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다른 하나는 다음 시즌 유럽 축구 일정에 관한 건데요. 매 8월이면 유럽 축구 개막에 설레곤 했는데 올해도 늘 그래왔듯이 8월에 정상적으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시즌이 종료되어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 하는데도 지금도 리그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시즌을 8월에 시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혹시 확정된 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뭐 무관중 응원 소리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럽 축구에서 여러 소리가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나온다고 하는데 K리그도 그렇게 합니다. 함성이 나올 때 나오고 야유 나올 때 나오고 골 원할 때 골 이런 것도 나오고 응원가 다 나오고 하거든요. 오히려 유럽 축구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문제는 뭔 차이냐? 우리는 K리그는 현재 1부, 2부 모든 팀들이 홈 경기장에서 이걸 다 무관중 응원 소리를 녹음해서 틀고 있는데 네. 경기장 현장음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앰프로 중계 방송용이 아니란 얘기죠. 중계 방송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경기장에서 현장의 틀고 선수들은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수음을 안 하면은 방송으로 보기에는 안 들릴 수 있다. 아. 그렇죠. 이거를 크기가 좀 작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좀 듣기 쉽게 설명하면은 유럽 프리미어리그 예를 들게요. 거긴 스카이 스포츠가 중계사잖아요. 스카이 스포츠는 일반 TV로 축구 중계 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현장음을 들을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가짜 간중 음성 다중이네. 예, 그 두 가지 선택해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욕을 듣고 싶으냐? 스카이 스포츠 방송사에서 기존에 녹음됐던 거를 방송사에서 틀기 때문에 더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계에서 듣는 진짜 느낌이 진짜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K리그는 중계 방송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트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있고 또 마이크를 놓습니다. 그라운드에. 중계 방송사는 마이크를 따로 놔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서 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오히려 벤치에서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 현장에서 울리는 현장음보다 더 크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야야. 고성 때문에. 그래서 K리그도 3만 관중 왔다고? K리그도 현장음을 조금 더 중계에 잘 담기 위해서 마이크를 털 달린 마이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 앰프 쪽에다가 많이 돌려놓는다고 해요. 중계 방송사가. 하지만 이거를 뭐 스카이 스포츠나 이런 식으로 가짜 방송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음향을 틀다던가 또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는 관중석을 CG로 해요. 그렇죠. CG 처리를 합니다. 버추얼로 이렇게. 그게 좀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 괜찮던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람 관중 모양 말고 팀 이름, 엠블럼, 그다음 스폰서 해주는 CG가 괜찮더라고요. 물론 슬로우 모션 보여주면 그 CG가 사라지고 가끔가다 카메라 무빙이 확 올 때는 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K리그는 약간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힘들다. 그게 지금 설명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소리 현장감이 있는데 이러면서 늘 봤었는데. 아 K리그? 네, 긍정적인. 근데 유럽은 보면은 그 관중이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네, 저도 중계 방송 소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네. 그게 중계 방송 들어온 피드 녹음해서 그대로 트는 거니까 차이가 없죠. 저는 그냥 그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참 좋은데. 잘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스카이 스포츠는 두 가지 버전으로 시청자가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짜 관중음을 제거하고 현장음만 듣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에 사우스햄튼 경기였나요? 선수들의 욕설이 방송을 다 나가서 네, 그때 방송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잘하는데. 경기 중에 제법이야. 로리스랑 손흥민이랑 싸웠던 거 들었어야 되는데. 간증을 못.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축구 새 시즌에 대한 네. 질문이 있었죠. 네. 네, 새 시즌 아무래도 재개돼. 주섬. 네. 잠깐만요. 아직 들어갈 얼을 찔렸어 지금. 몇 페이지? 훅 들어왔네. 자,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주섬주섬 찾는 느낌이죠. 다 아시다시피 유럽 축구가 중단되면서 이번 시즌 19-20 시즌이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개막 일정도 많이 미뤄졌습니다. 현재 확정된 거를 말씀드리면 독일 분데스리가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9월 18일 날 개막을 합니다. 새 시즌. 뭐 어쩔 수 없죠. 원래는 8월 21일 날 개막 예정이었던 건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늦어졌죠. 대신 이제 챔피언스리그랑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가 한 4주 정도 있었어요. 12월 중순, 그렇죠. 1월 중순까지. 없앤다. 그거를 이제 많이 줄여서 한 10일 정도로 줄여서 리그를 조금 더 빡빡하게 진행하겠다. 그러고요. 프리미어 리그도 당초 8월 8일 날 원래 개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7월 27일 날 시즌 최종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열흘밖에 못 쉬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역시 프리시즌을 8월 10일 정도에 시작을 하고 선수들은 2주밖에 휴식기가 안 됩니다. 9월 12일 날 개막이 현재 확정 아니고 유력합니다.
손흥민 선수 시즌 끝나도 뭐 열흘 정도면은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죠. 자가격리 그렇죠. 하다가 자가격리도 그럼. 못하죠. 자가격리 하다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요. 참 지금은 A 매치도 못 하고 그렇죠. A 매치를 해도 못 와요. 이제 오기 힘들죠. 그 짧은 시간에 네. 자가격리하다 가야 돼. 그래서 다른 리그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세리에 A는 시즌 종료가 8월 2일 날 끝나고요. 새 시즌 개막은 9월 12일. 약 한 달 대부분 다 정도 9월에 휴식기를 하는구나. 갖고요. 네. 프랑스 리그왕이 이제 3월 달에 일정을 중단한 다음에 4월에 조기 종료를 했죠. 아, 거기가 가장 빨리 들어갑니다. 8월 23일 날 새 시즌에 돌입합니다. 프랑스 그래도 리그왕. 늦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프랑스 리그왕은 9월까지 스포츠 이벤트를 금지시켜서 그때 4월에 조기 종료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8월에 개막을 한다네요. 음. 라리가는 스페인 라리가는 9월 12일 날 개막하고요. 그래서 9월 12일 날 지금 개막이 유력한 게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라리가 다 같은 날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9월쯤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9월도 금방 오겠다. 어쨌든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별로 쉼 없이 계속해서 축구를 볼 수는 있겠네요. 또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에 이 분간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네. 잠깐 있다가 다음 시즌이니까 네, 이게 네, 뭐 네. 바뀌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때도 있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소년 가장 손흥민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니까요. 토트넘이 지난 한 주 동안 2번 경기를 했죠. 네. 7월 10일 금요일 본머스 강등권 팀인데 자, 정말 최악의 졸전. 졸전. 나름 이제 무리뉴 감독은 힘 아낀다고 손흥민 선수 좀 쉬게 해주고 선발 출전도 안 하고. 했는데 너무 전반에 못하니까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 투입됐는데 웬 플레이메이커? 거의 중원에서 뛰었죠. 그러니까 공격을 미드필더로 뛰었죠. 네. 손흥민 선수가 좀 안 맞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뭐 나름 노력은 했는데 뭐 호흡도 잘 안 맞고 뭐 결과도 결국은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본모스한테 또 비기고 말았습니다. 셰필드전 패배 이후에 또 한 번의 충격인데 그리고 월요일 네. 아스널. 정말 더비. 중요한 경기였죠. 네.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대어라고까지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경기를 잡았습니다. 아스널의 힘이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많이 빠졌죠. 네. 어쨌든 그래서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단 뭐 유로파리그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하성룡 기자가 지난번에 와서 손흥민 선수의 그 히트맵이 네. 파일을 그리면 그 경기는 파일을 그려야 된다. 아주 그냥 시건방지게 파이를 그려야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경기를 보니 파이가 파이였다. 단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뭘 그렸습니까? 이번에 V를 그렸더라고요. V. 승리의 근데 이번에 부입니까? 조금 다른 게 그전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는데 이번엔 투톱으로 나섰잖아요. 네. 포지션이 달랐죠. 네, 포지션이 달랐죠. 음. 그러니까 이 파이나 V나 비슷한 거는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서 수비 진영으로 일자로 뛰는 플레이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움직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이 V자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슷할 것 예. 같아요. 이런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에게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껴맞추고 갑자기 있는데 지금 주바페가 비웃고 있죠. 아니 지금. 그때 저는- 히트맨 한창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스포츠 기사를 보는데 약간 그 선배님이 비슷한 그때 막 기사가 하나 있었지. 비슷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성룡 선배님이 쓰신 건가? 맞아요. 그날 그 기사가 떴던 것 같은데 네. 히트맵 보니 네, 제목이 네, 맞아요. 히트맨 뭐였어요? 제목이 전형적인 낚시글이야. 그러니까 손흥민 히트맵 어땠나 보니 허걱. 근데 근데 그 기사 저도 봤는데 제가 본 히트맵하고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은 히트맵도 통계 회사가 마다 좀 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음. 물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히트맵이다 막 이러면서 또 눌러서 봤죠. 제가 주로 보는 히트맵은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후스코드.com 히트맵 보고 제일 있고요. 뭐 네. 신뢰도가 높은 거기는 이제 옵타. 완전 AI로 음. 거기 평점까지도 AI로 매기는 애니까요. AI. 거기랑 뭐 옵타 이렇게 있는데 옵타는 가끔 뭐 스탯 정도만 보고 옵타는 이정찬 기자가 좋아하는. 서로 파가 좀 후스코드. 갈리네요. 그러네. 저는 AI는 후스코드. AI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야. 동족을 좀 꺼려하네요. 아 그러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뭐 지난 2경기 정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제 최전방으로 뛰는 게 더 맞는 옷이냐라는 걸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 본머스전. 일단 손흥민 선수에 앞서서 팀 전술부터 전체적인 걸 얘기해 볼게요. 본머스전에서 점유율 6대 4로 앞섰습니다. 근데 슈팅에서는 9개를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 빵기였어요. 본머스전 처참했다 진짜. 토트넘이. 유슈팅도 못했어. 반면 아스날전에서는 점유율이 6대 4로 밀리고도 슈팅 수는 15대 13으로 앞섰고 유효 슛에서 9대 4로 앞섰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 손흥민 선수가 물론 역할 차이도 있죠. 손흥민 선수는 본머스전에서 슈팅 1개, 경기 막판에 그냥 혼전 상황에서 차다가 수비한테 막힌 거 그거 하나였고 키패스 연계, 드리블 연계였어요. 후반에서 뭐 45분 출전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아스날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 3개, 키패스 3개, 드리블 3개, 크로스 6개. 와 진짜 바빴다. 전천후 공격 전천후 활약을 했다는 수비도 거고요. 잘했어요 그 경기 보면은 진짜. 네. 더 큰 차이는 손흥민 선수보다 이제 해리케인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해리케인은 본머스전에서 슈팅 1개, 키패스 1개, 드리블 1개 거쳤는데 아스날전에서 슈팅 5개, 키패스 4개, 드리블 2개. 한마디로 원톱에 섰을 때보다 투톱에 시너지가 아주 확실하네요. 그렇죠. 둘이. 원톱에서는 많이 고전됐다라는 게 본머스전에서 들어왔는데 아스날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이선 그 최전방 투톱으로 뛰지만 약간 섀도우성으로 뛰었거든요. 아래 4-4-1-1 느낌으로요. 아래서 휘저어주니까 손흥민 선수를 막으러 나오는 선수들이 해리케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기회가 많이 창출됐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저는 이거 옵타 통계를 봤어요. 이정찬 선배한테 오랜만에 제가 이건 잘 안 보는 통계인데 뛴거리, 스프린트 이런 거 봤어요. 그거 딱 이정찬 선배가 좋아하는 그렇지, 그렇지. 스프린트. 옵타에 나오는 거. 재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다른 게 너무. 아니, 통계에도 취향이 있었군요. 네, 통계도 취향이 있죠. 그래서 이걸 봤는데 왜냐하면 아스날 좀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신나게 뛴 게 느껴졌거든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스프린트 19회, 팀 1위입니다. 19회면 엄청난데. 그렇죠. 쉴 틈 없이. 예, 다른 통계 적어놓은 거 있는데 안 갖고 왔나? 하여튼 있네요. 여기 아래 있네요. 옵타 무시하냐? 자, 옵타가 없다? 뛴거리까지 말씀드리고 다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와. 뛴거리 11.45km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많이 뛰었네요. 경기 막판에 교체됐는데도 최전방 공격수가 11km면 굉장히 많이 뛴 거죠. 엄청 뛴 거죠. 미드필더 수로 뛴 거죠. 그렇죠. 그 풀타임을 뛴 해리 윙크스랑 얼마 차이 안 나게 2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박시성 선수가 뭐 산수 탱크 2개 뭐 심장 13, 보통 14. 13km 그쵸. 많이 뛰고 미드필더들이 많이 뛰는데 미드필더 한 10, 11. 심지어 메시는 7, 8km밖에 안 뛰어요. 그렇죠. 근데 뛴 거리가 11.45km. 메시 반면 쪽이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서 별다른 활약을 많이 못 보여줬던 뭐 셰필드전, 웨스트햄전 뭐 이런 경기들 보면은 스프린트는 웨스트햄전 86분 뛰고 10회했습니다. 뛴 거리 9.54km. 셰필드전 풀타임 뛰고 스프린트 17회. 아스날전보다 2회 적었죠. 풀타임 뛰고도. 그리고 뛴 거리는 10.89km로 약 1km 좀 안 되고 500 정도? 500m 정도 적게 뛰었죠. 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을 때는 많이 이제 움직임의 한계가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뛰다 보니까 이 선에서 사실상 프리롤 역할을 하게 되면서 풀어놔야 돼. 손흥민 선수는. 풀어놓은 거죠. 혹시 가운데 신나게 마음껏 뛰었다. 어. 아스날전은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뭐. 거기서 그렇죠. 골도 엄청 빠르게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손흥민의 스피드가 만들어낸 네. 골이잖아요. 또 하필 거기 다비드 루이스가 있네. 담당 일진이에요. 담당 일진. 첼시전인 줄? 예전에 첼시전 그 50m 드리블 골 할 때도 다비드 루이스를 농락했는데 이번에도 뭐 다비드 루이스와의 그 스피드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그 친구는 잠 안 장면이었습니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 경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루카스 모우라가 평점 1위 받은 경기였어요. 이 후스코드닷컴 기준으로. 후스코드에서 보통 이제 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했었죠. 왼쪽 측면에서 수비에 변형적인 전술을 사용하잖아요. 오른쪽이 많이 올라가고 왼쪽이 손흥민 선수 내려오는. 네. 이번 경기에 모우라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뛰었냐면은 태클이 10개였어요. 압도적으로 수비수들을 한 2-3배 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어요. 슈팅도 한 2-3개 했고요. 모우라 선수가 이 경기의 숨은 히어로가 아닐까. 해리 케인, 손흥민, 모우라 이렇게 셋이 뛰어가지고 시너지를 나름 그 자기 역할들을 잘하면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낸 경기였습니다. 네. 무리뉴도 뭐 그 이 전술이 맞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팀 사정상 여러 가지로 지금 변형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무리뉴가 뭐 박진영 작가가 써놨지만 손흥민이 케인 가까이에서 뛴다면 우리는 두 선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 명이 공을 따기 위해 타겟맨 이거는 이제 해리 케인이죠. 네. 케인이 타겟맨으로 움직이면 다른 선수 손흥민은 공간을 향해 뛰고 공격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게 딱 이게 정답 같은데 매 경기 이게 바뀌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게 이 소위 말하는 빅앤스몰 조합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를 했던 게 포체티노 감독 시절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기출 문제에 가까운 건데 이런 해답을 일찍 내리지 무리뉴가 못했나. 수비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으로는 이게 최고의 조합인 걸 알지만 이 수비적으로 맞춰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게임들이 이제 간혹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전술이 이제 약팀, 밀집 수비를 쓰는 팀에도 통할까라는 건 아직도 의문점이 남아요. 아스널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치고받는 팀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한 선수가 이렇게 공간 만들어주면은 케인에게 기회가 나고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약팀이 페널티 박스 안에 8, 9명씩 선다? 그러면 이 그럼 안 전술이 되지. 통할지 그건 의문이죠. 또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손흥민은 텐텐 텐텐. 10골 10개 도움 리그 4시즌 연속 10골 이상 넣은 토트넘 선수가 4명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포함해서 와우. 테디 쉐링엄, 로비킨, 해리케인. 해리케인, 손흥민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텐텐을 기록한 선수는 데브라 위너에 의해서 두 번째. 네. 지난 올 시즌 두 번째고 지난 시즌도 몇 명 없었어요. 지난 시즌에도 아자르, 스털링, 사네 3명뿐이었어요. 텐텐이 리그 텐텐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네. 거기에다가 올 시즌 경기 수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도 못 뛴 경기를 많았고요. 그다음에 유럽 5대 리그 통틀어서도 현재 지금 손흥민 선수가 7번째입니다. 뭐 잘 아는 메시는 20 했지만 메시는 좀 다른 세상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계층에 있어서. 그럼 7km 뛰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 경기당 7km 뛰고 진짜 효율적이다. 7km 뛰고 슈팅 제일 많이 하고 어시스트 제일 많이 하고 약간 진짜 골 제일 많이 넣고 신의 영역 아닌가요? 인간계 아닌 것 넘볼 수가 같은데? 없는 부분입니다. 네. 호날두가 골을 많이 넣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페널티킥이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보면. 근데 뭐 메시는 정말 메시밖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바르셀로나에서는 정말 포항 시절의 따바레스 같은. 메시는 진짜 옛날에도 메시. 하여튼 뭐 한국 선수가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이게 제 살아생전에 또 이런 선수를 볼 수 있을까? 살아생전이요? 상상도 할 수 없. 차범근은 다시 안 나올 거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차범근 같은 선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랬다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걸 극복해야 되니까.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감각적인 거 너무나 많은 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서 이 헝그리 정신으로 뭉쳐 있던 그 시절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지 이게 하여튼 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함께 같은 세대에 살고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바통 터치 해줄 거예요. 라이프치히에서. 아까 빌빌댄다 그러지 않았나? 2년 만에 바뀌었으니까 또 앞으로의 2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어쨌든 근데 황희찬 선수는 한번 분데스리가 2 잠깐 갔다가 거기서는 함부르크에서 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라이프치히라는 팀이 뭐 짤츠부르크하고 비슷하다고는 해도 그게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톱 클럽에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생존 경쟁을 또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짤츠부르크에서 입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빌빌대지 마시고. 워낙 근데 튼튼한 친구라. 멘탈도 튼튼하고 황소 사진 멋있더라고요. 황남 스타일. 멘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튼튼한지는 일단. 손흥민 선수께서 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유로파리그 얘기하려면 이제 맨시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네. 맨시티가 어제 판정이 났잖아요. 네. 어제 판정이 났는데 뒤집혔어요.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의외였어요. 이게 어떻게 뒤집힐 수가 있죠? 댓글에 난리 났던데요. 문득 떠오른 생각이 유전무죄 댓글에 글쎄요. 그런 말이 있었어. 그거밖에는 역시 뭔가 좀- 만수르요. 근데 UEFA한테는 유전 안 됐을까요? UEFA 쪽에는? 그러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FFP 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위반했다라는 거가 이제 UEFA 유럽 축구 연맹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2년 동안 유럽 클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출전 금지에다가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매겼는데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이제 그 2년 출전 정지는 풀어주고 벌금도 1,000만 유로로 3분의 1로 깎아줬죠. 그게 이제 2012년부터 16년까지 있던 게 CO가 지났고 그걸 검증할 수 없다. 스폰서를 금액을 불렸다는 걸 검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2년 출전 정지 징계는 없앴고 벌금은 왜 그러냐? 유럽 축구 연맹 UEFA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은 그렇게 매긴다. 한마디로 거의 무죄 판결을 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벌금만 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맨시티가 다음 시즌에도 나갈 수 있게 되면서 현재 리그 2위 그렇죠. 네. 결정됐죠. 2위 결정됐고 리그컵 우승. 그래서 이제 두 장의 티켓이 만약에 맨시티가 출전하지 못할 경우에 네, 뭐- 후순위로 밀리면 8위까지 된다 뭐 이랬었는데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맨시티가 살아남으면서 6위까지 현재 현재로서는 6위까지 됐고 FA컵 결승이 남아 있기 때문에 FA컵이 이제 아스날이 우승하지만 않으면 아스날도 모르죠. 혹시나 만약에 그렇죠. 5위까지 안에 올라갈 들어갔을 수 때 그렇죠.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토트넘보다 밑에 그렇게도 아니겠구나. 어찌 됐든 그러니까 FA컵 우승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장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7위까지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죠. 7위까지. 최대. 현재 8위니까. 토트넘이 8위. 네, 8위고 그 위에 이제 셰필드, 울버햄튼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요 세 팀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놓고 난리 싸우지 않을까 끝까지. 그 제가 잠깐 일정을 보면 일단 토트넘은 뉴캐슬, 레스터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지금 레스터 시티도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 급한부에 와서 네, 지금 끌어지고 잘- 있어요. 챔스도 못 갈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레스터 시티와 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는 20일이고요. 셰필드는 17일 날 바로 레스터 시티와 붙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레스터 시티가 좀 잘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만만치 않죠. 에버튼도. 그다음 사우스햄튼 오늘 사우스햄튼이 또 맨유하고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만만치 셰필드 일정도 만만치 는 네. 않습니다. 자 울버햄튼은 번리 만만하죠. 네. 크리스탈 팰리스 만만해요. 마지막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첼시. 근데 첼시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놓고 싸운다면 그럴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첼시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세 팀 다 지금 뭐 쉽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다 하나씩 고비들은 다 음. 있고 오히려 셰필드가 가장 안 좋은. 근데 셰필드는 지금 재기한 다음에 너무 잘하잖아요. 네. 토트넘도 결국 셰필드한테 발목을 잡으면서 이지경이 된 거고. 셰필드가 안 첼시를 물렸어. 3대 0으로 물리쳤죠. 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웃긴 게 몇 경기 전까지만 아마 본머스 전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4위를 바라보고 있다. 맞아. 뭐 계단을 천천히 챔스 걸어 간다 올라가듯 그랬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본머스전 이후에 우리는 유로파리그도 괜찮다. 내가 유로파리그 2번 나갔는데 2번 다 우승했어. 3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내년에는 우승할 수 있다. 2, 그러면서 3년만 기다려주라.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게 참 근데 리버풀과 첼시가 우리를 안 도와주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리버풀이 잡아달라 이거지. 그치 리버풀이 당연히 벌리를 이겨야 되는데 벌리가 아스날이 1대1로 아마 비기면서. 다음 경기가 리버풀일 거예요. 그리고 셰필드도 순위 경쟁하는 팀인데 첼시가 지고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움을 그렇게 돌려 표현한 거죠. 자기 힘으로 해야지. 무슨, 맞아. 어부지리를 노리나? 어부인가? 어부. 무리예요. 그렇게 하면. 네.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주바페의 11라운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이 대구를 3대1로 꺾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득점 선두 주니오는 두 골을 뻥뻥 몰아치며 11경기에서 14골, 2위 세징야와 격차를 무려 7골로 벌렸습니다. 전북이 성남과 비기면서 2위로 내려앉았고요. 3위 상주, 4위 포항도 모두 비겼습니다. 부진에 빠진 성남은 대어 전북을 잡을 뻔했다가 뒷심 부족으로 7경기 무승이고요. 수원 역시 대어 포항을 잡을 뻔했다가 VAR 50 논란 속에 4경기째 무승입니다. 이변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강원은 모처럼 강원했습니다. 5명의 선수가 4골에 도움 4개를 합작하면서 광주를 4연패에 빠뜨리며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산은 2부 리그 MVP 이동준의 2경기 연속 원맨 쇼쇼쇼에 힘입어 서울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최하위 인천은 2명이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서도 극장골을 터뜨리며 8연패 사슬을 뚝 끊고 값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성호의 향연이네요. 힘좀 많이 주셨어요. 악재를 의악재라고 쓸 걸 그랬네. 의악재. 써준 대로 잘 읽었습니다. 네. 뻔했다가는 뻔을 좀 더 강세를 주시고요. 네. 뻥뻥할 때 좀 더 날려주시고. 네.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경기 전북 대 성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까지 성남이 2골을 먼저 넣고 저 아니,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원정에서 네. 아니 그 성남이 또 FA컵 대비해서 그 주전들을 많이 뺐잖아요. 젊은 선수들. 그래서 지금이 주전인가? 더 잘했어요. 김남일 감독이 네. 주전을 잘못 쓰고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에 너무 기세가 대단해서 후반을 못 지켰어. 대열을 이변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네. 네, 결국은 성남이 최근 전북전 이전까지
전북과 포함 6경기에서 1무 5패로 부진한 상황이었어요. 성남이. 그래서 FA컵이 지금 녹화 기준으로 15일 수요일 내일 있는데 그거에 대비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팀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팀에 충격파를 주자라고 변화를 준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가장 큰 변화를 보면은 척추 라인을 다 갈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양동현 빼고 김현성 넣고요. 중앙 미드필더 권순영 빼버렸고요. 골키퍼 김영광. 네. 센터 라인. 그렇죠. 센터 라인 척추를 빼고 베테랑들을 빼고 한번 젊은 피로 몰아가보자. 그래서 그 지금 아까 말한 듯이 김현성 선수가 원톱 쓰고 이선에 유인수, 박태준, 이재원, 이태희 선수가 섰는데 전반부터 확연하게 김남일 감독의 색깔이 드러났어요. 많이 뛰는 전방 압박부터 해서 많이 뛰어서 전북을 압박해보자. 그게 전반에 공간이 나오면서 중거리 슈팅이 많이 나왔고 이재원 선수 첫 골, 뭐 두 번째 골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지쳤죠. 좋았어요. 그 한 가지 더 문제는 부상 선수가 수비수 2명이 부상이 나왔어요. 부상이 나오면서 수비수가 교체되면서 조직력이 순간 흐트러지고 실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전북은 거죠. 정말 이 조그만 틈도 용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어이 2골을 넣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경기는 웬일로 전북이 지는 건가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전북의 문제인데 전북이 전반에 잘하는 경기를 요새 본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후반 항상 후반에 후반에 어찌어찌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그렇죠. 지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역전하거나 무승부 만드는 경우인데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모라이스 감독의 플랜 A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전반에 안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저는 이번 시즌에 전북에서 만들어진 골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우당탕탕. 우당탕탕하다가 뭐 혹은 그냥 상대방 수비가 너무 무너졌다거나 뭐 그런 경기에서 이제 봤지 만들어진 골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북은 기대할 거리가 한 가지 이제 외국인 선수 2명 영입을 거의 뭐 오피셜 나오기 직전이죠. 모두 둘 다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고 자가격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다 풀려서 팀 훈련에 합류합니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바로우 선수하고요. 저기 브라질의 코린티아스 바로 출신. 임대 전문 바로. 네, 바로 그렇죠. 버릇하지 않는 바로 빌려간다는 네, 바로. 바로. 네. 올 시즌에도 지금 와, 챔피언십 2부 리그 레딩에서 뛰다가 지금 터키 리그로 아마 바로 됐을 거예요. 네. 빌린 거예요 바로. 와, 근데 임대 전문. 또 선수를 와우.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전북의 힘이잖아요. 이번에는 선수를 또 임대는 아니고 임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전북은 아. 네, 완전 영입인 것 같은데. 바이? 바이로운가? 지금 들리기로는 바로 선수를 사오는데 한 10억 정도. 아, 그다음에 돈이 더 진짜 큰 선수가 이제 브라질에서 유망주로 많이 주목받던 선수인데 구스타보라는 선수예요. 이 정도면 30억 정도. 근데 또 전북은 그만큼 선수를 잘 내보내요. 잘 팔잖아요. 네, 잘 비싸게 파니까. 주고 잘 파니까 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 거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결국 전북이 공격력에 대한 이 답답함. 이번에 시즌에서 울산과 전북의 가장 큰 차이는 저 주니오가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전북이 지금 리그 2위인데 득점 순위는 4위에 밀려 있어요. 울산이 26골. 딱 이길 만큼만 골을 네, 넣죠. 네, 네. 그래서 진짜 그 답답한 전방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번에 약간 영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골 많이 못 넣었는데 이겼네? 약간 이런 이기네? 이기긴 했네? 이긴다. 네, 이런 느낌. 자, 전북 얘기했으니까 이제 울산은 뭐 울산! 변함없는 공격력으로 드디어 선두가 됐습니다. 주니오 참골 넣는 이 감각은 골무원. 11경기에서 14골이니까 네. 와 진짜 짱이다. 대단하죠. 골 냄새도 잘 먹고 뭐 순간적인 드리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주니오 선수가 무슨 냄새가 나지? 골에서. 본능적인 맡아보고 싶네, 골 냄새. 근데 이 경기 오랜만에 제가 김동훈 감독 전술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이 대구가 오랜만이요? 쫄보 축구라고 하셨잖아요. 올 시즌 울산 다 계속 잘했는데. 쫄보 축구라고 하셨잖아요. 대구가 지금 부상자가 꽤 많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이 많이 무너진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에드가도 일단 에드가 에드가 부상. 에드가 부상 중이고 그 다음에 3백의 한 축인 김우석 선수와 측면 미드필더 황순민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인데 김동원 감독이 이 대구의 왼쪽 아픈 곳을 라인이 조금 무너지고 이날 경기에 이제 저기 신창모 선수가 측면 공격수인데 윙백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약점인 걸 알고 이청용 선수를 적극 활용해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 측면 공격수 이청용 선수를 적극 활용해서 그쪽을 무지 팍습니다. 약점을 아픈 엄청 곳을 팠어요. 계속 때렸네. 첫 골 장면에서도 이청용 선수가 김태환 선수의 그렇죠. 패스를 받아서 네. 뚫고 들어가서 신지훈 선수에게 완벽한 크로스 해줬잖아요. 거기서도 이청용 선수가 파고 들어갈 때 그 넘어졌던 선수가 아마 김우석 선수가
김동진 선수인데요. 대신 나온 선수예요. 지금 아. 부상자가 있어서 대신 나온 선수인데 넘어졌고 그쪽이 계속 뚫리면서 실점을 많이 하게 됐죠. 전반에 그렇게 이청용 선수가 흔들어주고 후반에 이제 또 수중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체력이 많이 비 떨어질 많이 때 왔죠. 주니어가 이제 확실하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두 골을 몰아치니까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아서 골을 그러니까. 넣는. 근데 어느새 그 앞에 주니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충 던져놓으면 주니어가 알아서 해줘. 네가 왜 거기서 아. 나와? 뭐 누가 먹었어? 이러면 주니어가. 맞아요. 진짜 신기하다. 이청용도 간단하게 스탯만 말씀드리면 이청용이 얼마나 경기를 지배했냐? 44개의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그중에 공격 진영에서 20개를 뿌려줬는데 대구의 핵심은 아무래도 세징야잖아요. 가장 많은 패스도 하고 슈팅도 하는 선수 때 이청용이 44개 했다면 세징야가 이날 패스 20개밖에 못했습니다. 아. 공격 진영에서는 7개. 이청용의 절반도 못한 경기였죠. 또 거기에 형님. 대구는 뭐 세징야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렇죠. 사실 잘안 뭐 풀리는 힘을 쓰기 것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대구도 아주 상승세 잘 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세징야가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사실 울산이라는 벽이 너무 이어가다가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수중전 때문에 체력이 좀 힘들었을 거잖아요. 대구는 안 그래도 부상 때문에 아픈 곳이 좀 있는데 울산은 교체 선수들을 보면 다 국가대표예요. 뭐 맞아요. 이근호 선수 네, 들어오고 또 뭐야 김인석, 홍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음. 이런 팀을 이기기는 진짜 어렵죠. 특히 대안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에드가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에서 수중전 하다 보니까 나이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못 뛰어요 앞에서. 그렇죠. 비도 진짜 많이 왔죠. 후반에만 계속 조금씩 조커 역할을 했었는데 너무 네. 선발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체력 안배가 지칠 수밖에 없겠죠. 또 가장 핫했던 경기.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 그렇죠. 포항 대 수원. 수원 1대1. 수원이 VAR. 잘 싸웠습니다. 수원이 네. 잘 싸웠어요. 포항도 굉장히 상승세를 타던 팀이었는데 어찌됐든 뭐 선제골을 넣으면서 잘 싸웠는데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수원이 수원했다. 네. 수원다운 경기를 했다. 전반에 골 넣고 후반에 전반에 후반에. 안 지다가 후반에 먹히고. 음. 근데 이 경기는 이제 김민우 선수의 골이냐 아니냐 골 취소된 것 같고 이제 어제 월요일 날 축구협회가 긴급 브리핑을 했죠. 워낙 논란이 커지니까요. 네. 결론적으로 옵사이드가 맞다. 정심이었다. 정심이었다. 이런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점심 먹고 얘기했죠, 그를? 그렇죠. 네, 점심 2시에 2시에 했으니까 했으니까? 점심 어. 먹고 정심을 선언했죠. 우리가 먹은 건 점심이었다가 아니나? 근데 이거 논란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예, 논란이 많아요. 네.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번 타가트가 김민우가 슈팅할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냐 없었냐? 현장에 있던 주심들이나 부심도 옵사이드로 안 봤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VAR 전용 카메라가 따로 있었거든요. 골라인 쪽에 선을 그었어. 또 선을 아 근데 그었어. 그 캠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뭐 그거는 중계 방송에 안 나오는 네. VAR 전용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골대 뒤에 한 개, 그다음에 골라인 쪽에 2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계 방송용으로 봤을 때도 주심도 부심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 못했어요. 옵사이드 위치인지. 긴가민가했죠. 비디오 판독으로 봤을 때 타가트의 발이 최종 수비수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다. 그래서 옵사이드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타가트가 하지만은 뭐 공도 안 만졌는데 왜 옵사이드가 선언되냐가 이제 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강현무 선수와 타가트가 충돌은 없었어요. 하지만 김민우 선수가 공을 찰 때 타가트가 시야를 방해했다. 예. 옵사이드 규칙 중에 하나가 이제 시야 방해가 방해. 들어가거든요. 우리 많이 소개했었죠 그동안. 네. 이거 역시 논란이 많았는데 원창호 심판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은 강현무 골키퍼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명확히 확인이 됐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타가트에게 시선이 가려서 김민우의 김민우의 슈팅을 보지 못해서 다음 동작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 동작이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다음 일어나려고 했나? 자세히 보니까 팔로 이렇게 짚고 일어나긴 해요.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강현무 골키퍼가 예를 들어서 넘어진 상태에서 딴 데를 공 쪽을 보고 있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거나 일어난 동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옵사이드 방해 동작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득점이 인정했을 거래요. 상황이 달라졌을 거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강현무 선수의 일어난 동작과 시선을 봤을 때 이건 플레이 방해가 맞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의 골이 취소가 정신이 맞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점은 김민우 선수의 킥을 강현무 선수가 일어나려고 해도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되게 잘 쳤던데. 근데 그게 저도 이거를 직접 브리핑한 다음에 따로 또 전화로 물어본 내용이에요.
강현무 선수와 수비수 사이로 김민수 선수의 슛이 지나가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가제트인 줄. 네. 나와라 가제트 팔. 근데 여기서 나와라, 또 김민수 애매한 게 만약에 김민수 선수의 슛이 골키퍼와 멀리 저쪽 골대 맞고 들어가거나 구석에 꽂혔으면은 또 해석이 달라질 수 달라질 수 있는. 있다라고 해요. 저는 뭐 이 의도도 중요하고 공이 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이 타가트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이것도 좀 불확실하게 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협회가 제시한 거에서 상으로는 줄까지 거서 줄까지 거서 사진으로 이제 옵사이드 위치가 돌렸는데 저는 그 일단 비디오 판독은 그야말로 어시스턴트 레프리잖아요. 네. 비디오 판독이 경기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기본인 일단 마인드고 그게 비디오 판독의 도입 취지입니다. 억울한 오심을 막자라는 게 이제 비디오 판독의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뭐 누구도 거기서 의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로 재보니까 이게 얘가 걸렸네 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려서 이거 안 돼.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VAR을 도입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한 것처럼 한 것도 저도 의심 들어서 물어봤더니 주심 부심 다 그게 옵사이드인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VAR도 처음에는 옵사이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카메라를 돌려봐서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도 좀 왜 갈렸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뭐 오심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오심은 아닌 게 맞고 그렇다고 또 정심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도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과한 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이 억울할 수도 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신반의네. 뭔가 논란이 있고 이상하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네. 상황. 근데 아무도 항의도 하지 않고 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다 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잠깐 야 여기 티 하나 있잖아. 아까 저처럼 끼지 마. 뭐 이런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자를 네. 내 가지고 뭐 이게 맞아요. 10cm가 나갔네. 해서 10cm라는 욕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치. 참 AI가 정내미가 없어요. 인간적이지 않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발은 또 뭐야?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 비디오 판독도 이제 야구처럼 뭔가 챌린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항의를 하고 싶은데 왜 항의를 안 받냐고요. 그걸. 근데 이제 물론 이 경기 흐름이 끊어진다고 안 받는데 오히려 지금 VAR이 끊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주심 입장에서는 그 VAR 그 레프리가 이거 옵사이드라고 하는데 주심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쉬울까요? 나중에 화면으로 다 드러날 텐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주심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VAR 그 레프리를 중단하고 확인하러 가요. 네, 확인하고 가고 확인해도 애매하면 VAR 쪽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서로 다르면 더 논란이 되니까. 도와주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 VAR이 지금 주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어시스턴트는 지금 어시스턴트를 해야 되는데 어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요. 네. 자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트. 그리고 라떼 주문이 지난 한 주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밀렸던 거를 제가 한 거였고 여러분 주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주문 좀 해주시고 재고가 남수입니다 지금. 자 아무튼 뭐 축구 소식이 계속 넘쳐서 2부 리그도 아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참 이게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리그도 다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잘 시간을 쪼개서 4개나 넣는데. 2부 리그 하라고 라떼 주문을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손흥민 선수의 골과 함께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